일부 대분계, 이탈 경쟁과 화석연료 자초자산이라는 내용으로 총 4개의 챕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얘기입니다. 문제는 인프라야 바보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적 혁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인프라 요소의 변화를 줘야 된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통신 관련된 거죠. 통신망,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거는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할 때 잘 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해라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의사소통을 전달하고 이게 다 관리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관리하거나 경제 활동을 관리할 때 쓰는 게 커뮤니케이션, 통신이라는 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원. 에너지원은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을 할 때 동력, 움직일 수 있는 동력 근원이 되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운송입니다. 바로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가동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 경제적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세 가지 인프라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인프라가 있어야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시스템, 세 번째가 운송. 이 세 가지 내용들은 뒤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결국 산업혁명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이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운송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느냐가 초점이라는 거죠. 자,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인쇄, 전신, 석탄, 철도 등을 이용해서 사회 관리, 동력 공급 또는 이동성을 제공해 줬습니다. 사회를 관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동력을 공급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동이 가능하게 해 줬습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국의 도로망, 그다음에 중앙지하식 전력, 전화, 라디오, TV, 저렴한 석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본격적인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터넷, 특별히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센싱 기술이 활용돼서 책에 나오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통신, 지능화된 통신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온 3차 산업혁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랑 거의 내용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린 혁명, 그린 뉴딜을 할 때도 이런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있어서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어야 탄소 발자국, 그러니까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추적하는 것들을 이게 탄소 발자국인데요. 이거를 축소할 수 있게 있고 탄소가 걸어왔던 흔적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에너지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되는 그 프로세스,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하면은 기존의 데이터가 어떻게 축적되고 어떻게 소비되고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전력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만을 어디서 생산하고 어디서 소비하고 팔고 이런 것이 IT 시스템과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소 경제 이후에 포스트 탄소 경제 이후에 기업과 가정을 보다 경제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때 그린 뉴딜. 근데 그린이 그냥 그린이 아니라 디지털과 붙은 그린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린 디지털 경제의 한계 비용은 이거는 한계 비용 제로사에서 살펴봤듯이 특히 디지털과 관련된 기술들은 한계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태양력 이런 걸 쓰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데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ICT 기술이 같이 붙어지니까 한계 비용이 제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는 거죠. 뭘 생산해야 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을 제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우리 스마트 그린 뉴딜이다. 스마트 그린 경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런 체제는 과거처럼 에너지원을 만들 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자본주의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이제 태양력, 풍력 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은 들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돈이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에너지원 자체가 돈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장비를 교체하거나 장비를 유지 보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만 에너지원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 왜냐하면 어, 장비나 이런 건 다 고정비인데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요
그 태양 이런 거는 변동비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를 플랫폼으로 다 설치해 주면 에너지를 만들어서 팔려는 사람과 그 에너지를 살리는 사람들을 서로 찾거나 탐색하거나 이럴 때 비용이 절대로 줄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인제 전기를 쓰면 한전의 도움이 없으면 국영화되기를 한전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쓸 수 없는데, 이거는 누구든지 전기를 생산하고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이거를 누구한테 사야 될지 잘 모르는데, 이게 플랫폼으로 묶여 있으면 누구한테 전기를 사야 될지 탐색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이걸 전달할 때 드는 비용. 왜냐하면 저희가 시골이나 이러면 전신탑에 뭐 원로리에 막 서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내 사는 주변에 인접해서 있다면 이 전기를 전달해 주는 데 드는 비용들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돈을 주고받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블록체인 같은 걸 사용하면 특별히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반으로 하면 누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찾는 비용이나 이거를 에너지를 전달할 때 드는 배송 비용, 운송 비용이나 거래할 때 드는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린 디지털 경제를 도래하게 하려면 먼저 첫 번째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지 않으면 이거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그린 경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좋은 데가 인제 공유 경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제 공유 경제가 잠깐 좀 힘들어지긴 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재화들을 함께 나눠서 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날마다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그다음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자동차 공유 시스템 우버, 그러니까 지식을 공유하는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을 남이나 만들어 놓은 것을 공짜로 활용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체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태양열, 풍력에서 나온 전기를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남는 전기는 그리드에,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전력 그리드에 판매해서 또 여기다 축적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사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인제는 공유 경제로 다 나눠 쓰는 체제로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뉴딜 스마트 인프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운송 부분에 있어서는 재생비 에너지 적극적으로 쓰고요. 지능형 도로에다 센서가 있어서 지금 어느 차가 어떻게 지나가고 뭐 이런 걸 다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전기차, 예,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거의 컴퓨터화된 전기차. 그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를 장착한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뀐 시스템으로 바뀌겠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을 절대적으로 줄여서 심지어는 건축마다 마이크로 발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수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을 반영해서 져야겠고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잘 됐으면 이제 고도의 인프라가 깔려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통신망, 에너지, 운송 체제가 새로운 체계로 묶여서 이게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특별히 에너지 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뉴질 스마트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안입니다. 이걸 잘하면 고용이 창출된다는 거죠. 전통적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하는 인력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19를 살펴보니 요번에 일자리가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것이 다 전통적 산업에 관련된 생산 인력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세를 보니까 비영리 섹터,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부분에서는 인력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뭐 뒤에도 살펴보니까 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이 점점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전통적 산업은 인제 2028년도면 종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의 동력으로 스마트 그린 뉴딜 요 분야를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제안점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 권력 시스템이 인제 분권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원천을 다양화하고 그전에는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이제 한전의 도움을 받든가 이래야 되는데, 인제 건물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원천에서 권력이 분권화가 일어납니다. 그 에너지 원천도 다양해지고요.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또 들어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으로 전력을 통제하는 체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전력을 만들어 서서 특별히 지역에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권력이 분권화된다.
이런 3차 산업혁명 인프라, 이 3차 산업혁명 하면 자꾸 헷갈릴 텐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하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런 근데 제레미 리프킨이나 이게 서양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러한 3차 산업 인프라는 바로 투명성, 분산, 투명성, 개방성 등을 바탕으로 점점 지역으로 확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이 분권화가 되겠죠. 중앙에서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에너지를 참여 가능한 사람이 다 만들 수 있더라. 최근에 보면 그래서 태양광과 관련된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를 만든 것들을 혼자 하기 힘들면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그린 플랫폼, 그린 스마트 플랫폼으로 비즈니스도 가능하고요. 무역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수의 지역 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그린 플랫폼, 그린 스마트 플랫폼은 철저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 세계로 쉽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왜 뻗어나갈 수 있냐? 인터넷을 기반한 그런 좀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지역에서 모든 일들이라지만 이걸 전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컬리제이션, 글로벌과 로컬리제이션을 합친 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 플레이어들은 주체들은 지역에 있는 스마트한 첨단 중소기업들인데 이들이 점점 확산될 것이고요. 두 번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또 사회적 기업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어떤 분야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냐? 비영리,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스마트 첨단 중소기업, 여기에 종사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의 도시들이 잘 다듬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냐? 그린 스마트 시티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는 도시에 수많은 주민들이 사는데 거기에 의사결정도 대중 참여도 용이하게 해 주고 이들이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쉽게 ICT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주민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이 체제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그리고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기반으로 한 그린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린 시티, 스마트 시티 만들려면 거기다가 그냥 IT 인프라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무슨 우리 더 앱으로 잘 볼 수 있는 거 해 주고 그다음에 뭐 통신 끊어지지 않게 해 주고 CCTV 달아 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스마트 그린 시티, 그린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참여자가 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려고 ICT 기술을 도움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이런 거버넌스 구조에 있더라. 그래서 특별히 모든 의사결정이 있을 때 분산되게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의견이 반영되는 거고, 그다음에 열려 있고 누구든지 의견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높은 사람, 뭐 공무원 중에 고위직이라 더 의견이 중요하고 낮은 사람이 낮은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나 모든 주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장에 넘어서는 에너지, 파워도 민주화가 되었고 이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에너지원은 특히 오일, 뭐 크루드 오일 뭐 이런 것들은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과 바람은 공짜입니다. 태양의 주인은 없고요. 바람의 주인도 없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태양과 바람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태양과 바람은 누구든지 독점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그 핵심 인프라가 바로 정보통신 기술 ICT라고 불리는 정보통신 기술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통신 인터넷망이 함께 설치가 되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ICT 인프라 산업도 잘 살펴보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다. 아니 ICT가 점점 발달하면 거기 주변의 산업들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사실을 뭐 다 공공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한 자이언트 기업들, 그러니까 ICT를 주도하는 회사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서 그동안 에너지 절감하려는 노력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가 나왔는데 뭐 박스도 줄이고 충전기도 안 주고 그래서 약간의 너무 이렇게
돈 뭐 아끼려고 원가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에너지 절감하려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회사 운영과 관련된 그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노력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예를 들면 2017년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100%로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가능했고요. 그리고 한 35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인프라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해서 20개 정도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실패한 산업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구글이 잘하는 것은 이 새로운 시도들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와 관련된 재생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엄청나게 하고 있다. 한 기업에서 35억 달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3조 되는 것 같아요. 3조.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20개 진행하고 있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같은 해 2017년 7월 달에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에너지만 가동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재생에너지의 활용 빈도가 꽤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년 내에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생산한 한계 비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화석 연료를 보다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아유 아직 재생에너지 멀었어. 화석 연료 써야지. 재생에너지 쓰면 오히려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못 써.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때가 다가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인터넷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0.01%만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자원이 태양에너지가 매일 지구를 다가오는데 사용 빈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건데요. 0.01%도 못 쓴다는 거죠. 근데 태양에너지 지구에 오는 태양에너지 0.01%만 사용해도 그것이 현재 에너지 사용의 6 배나 활용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태양에너지를 활용해서 해야 될 것은 아주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운영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5가지 기둥이 있는데 요것도 되게 중요한 핵심 이슈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태양에너지 기술을 잘 적용할수록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아이고 태양에너지를 기존의 전통적인 집에서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 모든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하면 태양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 오래됐다고 뭐 부수고 다시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어떻게 태양열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된 비즈니스 거리들이 꽤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 대책의 양립적 목표를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화석 연료와 에너지가 기축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급속도로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태양, 풍력으로 대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데 양립적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원자력 에너지 폐기와 관련된 얘기니까 좌우 논란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미국이나 뭐 상당수 많은 선진국에서는 화석 연료나 원자력 에너지는 폐기한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재생에너지로 급속도로 전환할 수 있을까가 핵심 이슈이지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더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고민하는 나라는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제 이 책의 얘기인 거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데 재생에너지가 우리 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 뭐 어 해가 껌껌해지면 에너지 못 만들지 않냐. 바람이 안 부면 에너지 못 만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저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터리 체제를 잘 만들어 줘야 되고 왜냐하면 밤에 그다음에 구름 낀 날 그럴 때 태양을 쓸 수 없고 바람 안 부는 날 풍력을 못 쓰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축적된 배터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지금도 배터리가 그러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투자와 할 얘기가 되게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그다음에 스마트 전력 그리드가 만들어진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 있으면 이걸 축적했다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전력 그리드입니다. 이것이 적용돼야 된다. 어떤 사람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 있으면 생산 못하는 데 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마다 네 번째입니다. 건물마다 첨단 계량 장치 설치가 돼 있어 갖고 디지털 기술이 걸려서 모든 건물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건물의
챕천당 그 에너지 그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이것이 또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다른 나라에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인제 전기차가 인제 보편적으로 써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충전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을 비롯해서 쉽게 전기 차량,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설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기본으로 한 운영 플랫폼이 활동하게 되려면 이렇게 다섯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요거 관련된 비즈니스가 인제 전반적으로 뜨는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한 인터넷은 뭐가 핵심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형 전력 그리드, 전력 그리드라는 것은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축적하는 것을 디지털로 관리하면서 내가 생산한 전력이 있으면 그를 이쪽에 전력 저장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하는데 이게 분산형이라고 했습니다. 뭐 한전이 아닌데 중앙지권이 아니라 지역, 마을, 건물마다 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거 분산형 누구든지 이거를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왜 하느냐?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태양열, 풍력, 그다음에 그거 외에 다른 지열, 뭐 바이오가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발생하는 에너지 원천으로부터 이런 관리하는 지역별로 분산된 전력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이슈고요. 따라서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니까 수많은 마이크로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로 발전소는 작은 단위의 발전소인데 개인이 가질 수도 있고요. 건물 단위로 가질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옥상이라든지 공터라든지 이런 데로 더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발전소 정도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 발전소를 자동차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전력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가 예상이 되고요. 아마 엄청나게 변화가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쓰고 있던 비즈니스 업자들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반발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원자력 그 종사자 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 이것을 들어온 것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앞서서 모두에 설명한 것은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냅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멸망과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니 이거는 그냥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기존의 전력 산업이 반대한다고 이거 안 했다가는 지구가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만 들어보면 '아 이거 너무 이렇게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 말이 유럽 같은 데 설득력 있게 들려서 뭐 뒤에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지금의 미국의 이제 바이든 어 후보자 뭐 지금 당선됐다고 발표는 났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은 아니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대통령 임기 시절 동안 해야 될 정책으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엄청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의 산업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 재생에너지를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3장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율주행 차량, IoT, 그다음에 스마트 생태 농경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한계비용 제로에 가까워지는 운송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기자동차, 뭐 태양열 또는 수소 뭐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한계비용 제로에 가까워져요, 운송수단 자체도. 그 운송 분야의 혁명이 가능했던 세 가지 요인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 쓰다가 자연스럽게 전기 자동차 쓰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가져다 보니까 소유보다는 그냥 잠깐 이용해 주는 걸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 비즈니스의 구매 전 세계적으로 구매량이 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GM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인제는 자동차 생산하는 비즈니스보다 이 공유 자동차 비즈니스로 넘어가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유 비즈니스, 공유 자동차 서비스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이 세 가지 도입으로 말미암아 운송 분야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야,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 자동차도 지금 초기죠, 초기. 그다음에 공유 자동차도 아직까지도 초기입니다. 우리나라 뭐 타다 사례도 있었지만 뭐 우버 뭐 타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유 자동차 서비스도 초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아직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죠. 따라서 요 관련된 분야의
사업거리와 혁신의 기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할 때도 요거 자동차 비즈니스 관련돼서는 이거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엄청나게 더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성 부분의 혁명을 한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인프라가 갖춰야 된대요. 첫 번째, 충분하게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곳과 전력 그리드 체제를 갖춰야 되겠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류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장치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네트워크, 물류 흐름에 관련된 모든 디바이스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그 흐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에서부터 창고, 유통업체, 소매업체,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는 관계에서 이 물류에 관련 정보를 다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갖춰줘야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디지털 기반으로 공급망 전체에 그 물정 상품을 컨테이너에 옮기잖아요. 이거 자체도 표준화가 되고 보관하고 운송할 때도 체계화되게 해서 이거를 정보화하는, 그래서 어, 어, 컨테이너 시스템, 그다음에 그 물류를 보관하고 보내는 것들도 표준화하고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공간 최적화를 위해서 창고 운영업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고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창고가 거의 꽉 찼어요. 그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옆에 창고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걸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를 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빈 공간을 같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체계도 같이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부분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이런 인프라도 함께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배터리 가격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엄청 좋아졌어요. 이게 과거에는 뭐 전기 자동차 한 번 충전하는데 4시간 걸리고 충전해봤자 100km도 못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새로 나온 테슬라 같은 경우는 400km, 600km 가는 차도 나와 있고요. 충전하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이렇게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킬로와트당 $1,000 했는데 지금 2017년도 말 기준으로는 킬로와트당 209달러, 뭐 한 5분의 1 정도 줄었고요. 근데 저장 밀도도 매년 5에서 7%씩 계속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이 2024년, 한 4-5년 남았네요. 보조금 없이도 내연 자동차 경쟁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 없으면 이게 사업이 안 된다 뭐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보조금 없이도 내연 자동차 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 몇 년 안 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2028년도 되면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한 20%를 차지할 것 같다. 이렇게 차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2028년도 이후 가면 기존의 가솔린 차나 이런 거는 급속도로 없어져서 한 10년 정도 뒤 되면은 전기 자동차가 이제 완전히 대세를 이루는 휘발유 자동차 는 이제는 이제 몰락을 해가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를 바꾸실 계획이 있으면 휘발유차 사실 분들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점점 사용자가 줄어드는 이런 체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이제 IoT 건물로 바뀐 거죠. 센서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는 건물. 건축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에 영향을 받냐? 그 통신, 커뮤니케이션, 에너지원, 수송 시스템의 변화에 발맞춰서 건축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그냥 철도 운송 체제였기 때문에 그냥 인구 밀도가 높은 그 소위 메가시티 건설한 것이 핵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 건물도 짓고 그다음에 공장도 지을 때 지방에 골고루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가시티. 그래서 당시 1차 산업 우리 서울 같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집중적으로 모였고요. 영국 미국으로 저기 음 영국으로 따지면 런던에 다 모였고요. 그래서 산업혁명일 때는 철도를 운송할 때니 인구 밀도가 높은 메가시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는 운송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깔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속도로 그러니까 자동차도 다 보급이 됐고요. 많이. 고속도로 출구 주변에 도시, 교외에서 사는 것이 유행이 됐습니다. 이제 3차 산업혁명 지금이죠. Io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마다 분산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아까 뭐 발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발전소를 마이크로 발전소,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하고 그다음에 물류 허브 이런 것들을 갖추는 건축 환경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건물의 정의가 바뀌어야 돼. 건물은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고 아니면 물건을 보관하고 이런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역량에 따라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저장, 전기의 이동성, 또 광범위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이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제 통신,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수송 인프라와 건축물이 합쳐진데, 이거는 새로 짓는 건물이나 기존에 있는 건물 다 합쳐서 이것이 기존에 있던 화석 연료 기반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인제 핵심 이슈입니다. 근데 이를 보니까 인제 미국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7 년도 미국만 하더라도 한 100만 명 정도, 꽤 많은 사람 숫자예요. 재생에너지와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부분 종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 기반 산업의 종사자의 5배, 그러니까 화석 기반의 에너지 종사자는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미 벌써 그러니까 미국은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이 약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100만 명 정도가 이런 전기 자동차 에너지, 재생에너지 분야 종사자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미국 같은 경우도 기존 인력들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살펴보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생산 관련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관련 부분, 환경 관리 분야에 보니까 한 320 개의 직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급여 시스템도 바꿔 보니까 기존의 에너지 산업 종사자보다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사람들이 평균 한 8% 에서 19% 임금이 더 높다. 그러니까 임금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점점점 좀 신재생 에너지를 농업 환경에 쓰다 보니까 생산비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 식품을 생산할 때 화석 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 신재생 에너지가 사용자가 늘어 보니까 아까 배터리 가격도 줄고 효율도 늘고 하니까 실제로 유기농 식품을 만들어내는 그 원가 자체가 줄고요. 원가가 주니까 자연스럽게 소비 가격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생태 농업은 돈이 많이 든다."라고 했고 사실 비쌌는데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더라. 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농부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에너지를 팔므로 인해서 농산물 외에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 탄소 농업을 한다는 거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토양에 저장을 하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수확량 증가 효과도 있더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농작물도 비료를 주지 않은데도 더 잘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보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복원의 시대.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 인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무분별을 개발해서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보의 시대를 이제 종을 치고 이제는 원래 지구가 갖고 있는 우리 회복의 기능, 그러니까 복원의 기능으로 넘어가자. 이거의 핵심 툴은 그린 뉴딜 인프라가 이 복원 시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8 년대가 되면 화석 연료 문명은 붕괴한다는 거죠. 아주 도발적이죠. 그래서 지금 가솔린, 석탄 이런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티핑 포인트가 된다고요. 따라서 이 탄소 문명은 아마 그때 되면 한 1 조에서 4조 정도 달러 되는 자산의 손실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예요? 1,000조, 4,000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자초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예 지금은 자산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없어질 자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초자산을 막고자 해서 탄소 기반 자산을 자꾸 매각하려고 하고 더 유지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치명적인 악영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문명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아주 과격한 얘기죠.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EU 2020-20이라는 프로토콜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2020 년에 벌써 올해네요. 에너지 효율 20% 늘리자. 2020 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자. 1990 년도 대비입니다. 2020 년도 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의 33%, 전체 에너지의 25%를 생산하도록 하자. 꽤 높은 수치네요. 2025년 되면 분산형은 지역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소연료 전지 저장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다. 그런 측면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만드는데, 수소차 사용차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도요다 뭐 이런 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자동차가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와 관련된 그런 기술력이 꽤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수소 에너지 써야 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제레미 리프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수소와 관련된 먹거리도 이미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개방형, 오픈형 액세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게 오픈 액세스 기반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고 이걸 기반으로 사업도 가능한 독립형 스마트 전력 기르드 시스템이 구축되더라. 그러니까 한 5년만 있으면 바로 전력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생산해서 사용하는 이런 체계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자라는 것이 2020인데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잘 확산이 안 되니까 FIT라는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어요. 발전 차익 지원. 이 아직 효율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게 되도록 해서 이걸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얼리 어댑터가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면 좀 고가에 팔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석 연료 문명의 몰락을 촉진시키는 효과까지 갖고 왔습니다. 이제는 대번역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파괴가 일어납니다. 화석 에너지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FIT 인센티브 제도를 폐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 기술이 벌써 만드는데 비용이 확 줄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만드는데 비용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기치에 도달한 것 같다. 이제 보조금 더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분위기 보니까 도전자가 기존 시장에 한 33% 정도 이상만 진입을 하면 기존 시장 수요는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태양광 풍력 기술과 관련된 시장은 이제는 한 30% 이상만 진입이 돼서 이제 재생 에너지의 몰락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려면 뭘 잘 봐야 되냐? 예,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태양광 풍력 발전 속도 성장이 얼마든지 되는지 보는데 바로 이건 조만간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항이 있다. 전통 에너지를 쓴 사람이 저항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업계에서도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니다. 아, 좋아. 신재생 에너지 가는 거 많은데 일단은 석탄보다 소위 말하는 덜 오염을 배출하는 천연가스를 일단 갖다 가자. 그래서 차세대 가스 화력 발전소로 만들어져야 되는 설치가 있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주장이 또 먹히고 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 기존의 화석 연료보다는 덜 유의하기 때문에 이거 가자. 저탄소 사회로 관련 징검다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특별히 태양이 약하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같은 때 보완책을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약하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태양이 약하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배터리 저장 장치를 더 개발해야 되고 또 수소 연료 전지로 보완 가능하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정책 논의를 많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화석 연료 산업은 자초 산업, 그러니까 그냥 없어질 자산이라는 거죠. 이거 어쩌면 감가상각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U 회원국들한테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넣고요. 심지어 천연가스 투자도 자초 자산 되니까 천연가스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럽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20세기 말 각국에서 시작했고요. 한 10여 년부터 EU 차원에서 추진했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 운동을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유럽이라는 비전 하에 스마트와 그린을 융합해서 추진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했던 2020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2026까지 에너지 효율 20% 늘리고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20% 늘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제고하고 에너지 소비도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자. 중국은 잘 못하고 갔는데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해갖고요. 태양광 풍력 수학 기술의 제조 설치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이 데이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중국도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투자의 45%가 중국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특별히 1대1로 우리 중국 기반으로 전 세계 진출하잖아요. 아프리카도 진출하고 중동도 진출하는데 이때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로 유럽과 연결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더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뒤쳐졌다고 알려졌지만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0%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5%밖에 안 되고요. 특별히 존 바이든의 공약이 뭐냐면 4년간 2조 달러를 그린 뉴딜 투자하겠다. 2천조입니다. 2천조. 우리 2천조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따라서 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의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살펴본 게 여기까지고요. 자초자산의 내용들을 좀 한번 더 살펴보면 이겁니다. 자초자산이라는 것은 산업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세기 동안 탄소를 태운 대한 결국 부채가 남아있더라. 아라벤트의 총리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할아버지도 낙타를 탔고 아버지도 낙타를 탔고 나는 메르세데스를 몰 것이고 아들은 랜드로버를 몰고 그의 아들도 랜드로버를 몰리겠지만 그 다음 세대는 낙타를 탈 것이다. 중동 지역에 반짝 부자였던 때가 나와 내 세대와 자기 아들과 그 3대 정도만 부자를 잃었고 우리 부모 세대나 그다음에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들은 결국 또 몰락할 것 것이다. 결국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했죠. 탄소 경제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결국 몰락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계 대표적으로 라자드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력과 풍력의 생산비 급감했고 오히려 전통적 에너지보다 저렴하게 생산 가능하니 2028년 되면 화석문명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특히 전기 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화석 에너지 자동차 만드는 가격보다 싸게 제공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일부 내용 살펴보았습니다.